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도시전설 명작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읽었던 괴담들 중에서 가장 으스스하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 특집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생활 속의 공포. 아침에 일어나자 입속에 매미가 들어있었다. 게다가 살아있었다. 매미가 입속에서 갑자기 하고 울어제끼자 그 엄청난 진동과 고음에 진심으로 고막이 찢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만 무심코 매미를 씹어버렸다. 카칙 하고 절대 씹어선 안 되었던 어떤 것을 씹은 느낌. 입에는 정말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벌레의 냄새와 맛이 느껴졌고, 귀에는 하루 종일 잊을 수 없는 귀의 울림이 남아 있었다. 고양이였다. 사냥감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전혀 일어나지 않자 그것을 입에 넣은 것이었다. 사냥 실력이 늘다니 기쁘다. 그렇지만 앞으로 2번 다시 이딴 짓은 하지 말아주길 바래.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반쯤 죽은 참새의 시체가 머릿맡에 있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단 몇 분만 늦었다면 저것도 역시 내 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날 이후 아침엔 비교적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끔찍하네요. 끔찍하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고양이를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자기가 어떤 사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본 주인한테 좀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양이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키우던 고양이가 매미를 가져왔는데 깨어나질 않으니까 입속에다가 쑤셔 넣었던 거군요. 미친 이야기네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막 갑자기 벌레가 입에 들어왔을 때 느낌, 씹었을 때 향과 그런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맛,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현실감이 있네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난 좀 개인적으로 좀 벌레를 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좀 징그러워. 그 디자인이 약간 팔다리가 좀 많고 인간에 비해서, 그리고 좀 약간 층이 좀 많이 나 있고 이런 거를 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막 사슴벌레 좋아하고 막 장수풍뎅이 멋있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었거든요. 막 무시킹 막 이런 거. 일본어로 무시가 벌레니까 뭐 벌레킹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전 옛날부터도 되게 싫어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 뭐 절지류, 뭐 갑각류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13층이었거든요. 13층. 근데 한 번은
매미가 집에 들어왔어.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되게 높은데도 창문을 통해서 슝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실에 매미가 싹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거실에서 이러면서. 그때 저도 집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집에 있었고 형도 집에 있었는데 셋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러면서 어버버 하다가 쓰레바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던져 보냈는데 진짜 무서워요. 다른 곤충이랑은 달라. 소리가 진짜 크니까 이거 왠지 뭔가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뭔가 기괴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은 뭐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하니까 뭐 끔찍한 경험이지만 그렇게까지 끔찍한 경험은 또 아닐지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버저 UVB76. UVB76이란 주파수 4625Hz로 방송하고 있는 단파 라디오 방송국의 콜사인이다. 그 방송 내용으로 의해서 더 버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송국은 하루 중에 23시간 10분 동안 1분간 약 25회의 페이스로 짧고 단조로운 버저음을 반복해서 계속 흘려보내며 또 아주 드물게 러시아어 음성 메시지가 방송되기도 한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수수께끼에 쌓인 방송 내용 때문에 오컬트 그리고 군사 관계자 사이에서는 꽤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단파 라디오 방송이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 방송국의 실제 목적은 분명하지가 않다. 1. 평소의 방송. 더 버저는 적어도 1980년대 초기부터 2초 간격으로 짧은 전자음을 반복해서 방송하고 있으며 1990년 초쯤에 버저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2003년 1월 16일 한때 음정이 높고 긴 버저음으로 변경되기도 했지만 곧 원래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버저음은 정시 1분 전이 되면 중단이 없는 연속음으로 바뀐다. 이 연속음은 버저음이 재개될 때까지 1분 동안 계속된다. 때때로 희미한 잡음이나 대화 소리가 버저음의 저 너머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다. 즉, 이것은 버저음이 녹음 방송이나 재생장치에 의해 자동 송신되는 것이 아닌 버저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상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두 번째, 음성 메시지. 지극히 드물게 버저음이 중단되고 러시아 음성 메시지가 방송될 때가 있다. 이것은 UVB76이 방송된 20년간의 역사 속에서 딱 3번만 관측되었고 그것도 모두 1990년대 후반에 벌어졌다. 3. 최초의 음성 메시지. 최초의 음성 메시지는 1997년 12월 24일 21시 58분에 방송되었다. 버저음이 갑자기 끊기고 짧은 신호음이 들린 뒤 남성의 목소리가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 UVB76 18008 브로말 보리스 로만 올가 밀크하일 안나 랄리사 742 799 14. 메시지는 글자 하나하나의 발음에 충실하게 몇 번 반복한 후 다시 버저음이 재개되었다. 넷.
두 번째 음성 메시지. 두 번째 음성 메시지는 2002년 9월 12일에 방송되었지만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서 내용의 이해가 어렵다. 이 두 번째 방송의 일부 내용은 UVD 76, UVD 76, 62691, 이자펠트 3693, 8270. 다음 다섯 번째, 세 번째 음성 메시지. 세 번째 음성 메시지는 2006년 2월 21일 7시 57분에 방송되었다. 역시나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였지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75, 59, 75, 59, 39, 52, 53, 58, 5, 5, 2, 5. 콘스탄틴 19, 09, 0898, 타티아나, 옥산나, 안나, 옐레나, 파블, 슈카, 콘스탄틴 84, 975, 59, 타티아나, 안나, 랄리사, 울리아나, 9, 4, 1, 4, 3, 4, 8. (6) 단파 라디오국의 소재지와 기능. 이 방송국의 송신 지점은 러시아 연방의 제레노그란드와 소네치노고르스크의 중간, 모스크바의 북서 40km에 위치하는 로제키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의 근교에 있다. 무엇보다 이 방송의 목적이 너무나도 불분명하다. UVB-76의 정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스크바 군 관할 부대와 신병 모집센터에 명령을 송신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메시지가 방송되었다고 해도 과거 최소 15년간은 그저 단순한 버저음만 송신했을 따름으로 그 주장은 확증이 없고 의심스럽다. 또한 송신기의 위치가 러시아 연방 참모본부의 통신 거점이란 소문과 함께 UVB-76은 단파 주파수로 존재하는 무수한 난수 방송처럼 스파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이라는 설도 널리 퍼져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 특유의 끊임없는 소리의 송신은 데드맨 장치처럼 군 또는 다른 어떠한 설비의 생존 신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설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설비를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설비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 비프음이 계속 나게끔 설계를 해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더 이상 안 나면은 그 기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기계를 고치러 간다든지 이런 거에 쓰이기 위해서 기계가 내고 있는 소리가 아니냐,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미사일의 시계 역할, 데이터 모뎀 등의 설도 있다. 마지막 7번째, 방송 정지. 2010년 6월 5일경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버저 방송을 해오던 UVB-76의 버저음이 갑자기 정지했다. 원래 목적 자체가 불명이었던 통신인 만큼 이번 정지의 요인 또한 분명하지가 않다. 이 버저음이 무엇을 위한 버저음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미스테리하거나 으스스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딘가에서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버저음이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게 좀 기괴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식의 소리를 내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에 이용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런 소리를 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무섭죠.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나왔던 게 혹시 특정 기계가 소리가 나는 게 멈추면 망가졌다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기계가 내고 있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치자면은 음성 메시지가 3번씩이나 같이 녹음된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계가 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고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난수 신호 관련된 이야기들은 꽤 많지 않나요? 난수 신호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의 그 방송이죠. 보통 이제 간첩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다라거나 하는 게 과거에는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난수 신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임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지요. 뭐 콜 오브 듀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굉장히 유명한 총 게임입니다. FPS 게임인데요. 이건 냉전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어떤 의자에 묶여 있고요. 전기 충격기 의자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성이 변조된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뭘 물어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알고 있지. 빨리 말해. 막 이러면서 나를 막 고문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신박한 내용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돌이켜봐도 스토리가 이런 류의 총게임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했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게임이 시작하면은 난수 신호를 방송하는 누군가의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2, 19, 7, 25, 14, 0. 근데 난수 신호 하니까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른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총 게임들은 낭만이 없어. 옛날 총 게임들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샌리치 백화점 사고 당시의 이야기. 사망자 118명에 이르는 대참사가 벌어진 1972년 오사카 샌리치 백화점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화점 화재 사고 당시 점원은 근처 빌딩과 연결되었던 통로가 공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 지점이 그저 단순하게 합판으로 막았을 뿐이라고 확신. 그곳까지 손님들을 유도한 다음에 공사 지점으로 가려두었던 커튼을 걷어치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벽은 나무 합판이 아니라 단단한 벽돌벽. 점원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서둘러 다른 통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패닉 상태에 빠진 손님들은 이 벽만 부수면 안전지대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 블록벽을 맨주먹으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손이 너덜너덜 걸레가 될 정도로 벽을 두드리다가 이윽고 화재에 질식해서 죽고 말았다. 벽에는 피투성이 손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상식적으로 벽돌벽을 손으로 부수는 것은 무리. 하지만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그런 수준의 판단도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불이 났을 당시에 이 연결 통로를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합판으로 막았나 보다 싶어서 직원들이 손님들을 다 그쪽으로 대피를 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커튼을 까보니까 합판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이었던 거야. 여기로 사람이 지나가는 건 물이니까 다른 통로로 다시 안내하려고 했는데 이미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직원의 그 말만 기억하고 벽을 부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사건의 사망자 발생 지점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린 추락사와 점내 중앙홀과 개장을 앞두었던 공사터의 벽 앞. 우선 추락사의 경우 왜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긴장감에 의해서 높이 감각이 상실,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어차피 죽을 거 괴로움 없이 빨리 죽자라는 각오로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보통은 그 반대로 생존을 확신하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조금만 운이 따르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건 등에서 아주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경우도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대부분은 생존을 확신하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백화점 내 중앙홀 사망자. 여기서만 약 30여 명이 덩어리가 되어서 사망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칸막이도 없고 그저 테이블과 통로 사이. 사고 조사 당시에도 왜 창가도 출구 근처도 아닌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만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재구성한 결론, 우왕좌왕이었다고 합니다. 출구 쪽에서는 맹렬하게 연기가 나오니까 다가갈 수가 없고 가게의 안은 점점 연기로 어두워졌지만 손님들은 백화점 안의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중간에 지배인이 손님들의 피난을 유도할 생각으로 이쪽 계단으로 도망치십시오 하고 백화점 중앙 계단의 문을 열었지만 그곳을 통해 아래층에서의 연기가 엄청나게 유입, 피해만 더 확대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탓에 시야도 신체도 더 이상 컨트롤이 불가능해진 손님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손님들도 거기에 발이 묶이면서 그렇게 악순환. 그 탓에 한 덩어리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실 그 백화점에는 제대로 된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을 찾는 손님도 생각해낸 종업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서 도망친 사람은 훗날 조사에 따르면 단 한 명, 한 여직원뿐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비상계단으로 출입하는 게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매일 출퇴근에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렇게 도망쳤는데 도망칠 길을 안다면 사람들을 유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기가 타고 올라오는 길을 돌진해야 하는 탓에 두렵다면서 포기한 사람도 많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괴담 같지가 않네요. 그냥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야, 이거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고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일상적인 일이잖아. 나는 이런 일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공사장 같은 데서 뭔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 위쪽에 포크레인이 있었대요. 포크레인. 근데 돌 같은 거를 파내는 작업을 하다가 엄청 큰 돌을 포크레인이 들었는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돌이 굴러 떨어진 거야. 엄청 큰 돌이.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는데 피할 수가 없었대. 그냥 누구든지 돌 굴러오면 피하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할 수가 없었대. 그냥 몸이 안 움직인대요. 그냥 판단이 안 서는 거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 돌이 굴러오다가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천천히 아버지가 계신 쯤에 거의 바로 앞에서 멈췄대요. 돌이. 그래서 살았다고 하신 거지. 그게 아니면은 진짜 자기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막 그런 말씀 옛날에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튼간에 이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상태에 누구든지 가면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옛날에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톰 행크스 주연인데 그 아시죠? 비행기 여객기가 출발했다가 그 버드 스트라이크를 만났나? 그래가지고 엔진이 정상 작동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비행기가 공항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 조종사였던 이제 톰 행크스, 이제 설리라고 하는 분인데, 설리라는 그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회항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회항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게 잘못해서 도심으로 꺾어서 공항으로 가다가 건물 얻다가 갖다 박으면은 이건 더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근처에 있는 강에다가 비상 착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도 사실상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걷다가 엄청 비행기만큼 큰 무거운 물체가 닿게 되면은 그냥 땅바닥에다 갖다 박는 거랑 거의 유사할 데미지가 오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사망자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고 모든 승객을 다 안전하게 비상 탈출시킨 걸로 뉴스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란 영화는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맞추냐? 왜 강에다가 비상 착륙을 했냐? 이거야. 이게 너가 파일럿이면 강에다가 비상 착륙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았을 텐데 너가 성공했으니까 지금 국민 영웅 취급받는 거지. 만약에 실패했으면 너는 진짜 이 항공 역사에 길이 남는 범죄자가 되는 거다. 왜 회항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는데도 회항을 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영화가. 근데 이제 설리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하게 법정에서 남은 시간, 뭐 당시의 항로 이런 것만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판단하는 시간도 충분히 걸렸고 어떻게 해야만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열정이 차갑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사건을 드라이하게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멍청하게 그런 짓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 지금 사건이 끝난 다음에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인 거고,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는 판단도 그 당시에서는 최선의 판단일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학 여행의 밤.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에 W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다. 그녀는 선천적인 병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목소리도 잘 발성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다. 항상 혼자 책을 보곤 했다. 남학생 중에는 그녀와 친한 사람이 없었지만 여자 중에는 나름 친구가 많은 듯 했다. 수학여행으로 여관에 묵게 됐을 때 친구가 여자 방에 놀러 가자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 기왕이면 몰래 가서 그녀들을 놀래켜주기로 했다. 그리고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자의 방에 가기로 했다. 몰래 살금살금 소리가 나지 않게 창문을 열자 그곳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리를 웅크리고 앉은 W를 중심으로 원 형태로 반 여자애들 모두가 서 있었다. 그리고 W를 향해서 돼지, 벌레 등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리고 반에서 가장 예뻤던 여자애는 자, 가발을 벗겨볼까? 하고 웃으면서 W의 머리에 손을 뻗었다. 다음 순간 W의 머리카락은 전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W는 두피까지 병에 걸렸던 것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남학생 중에는 그것을 아무도 몰랐다. 쇼크로 뭐가 뭔지 모르게 된 내 앞에서 여자들은 W를 걷어차고 가발을 라이터로 그을렸다. W는 쉰 목소리로 신음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던 것이었다. 나와 친구는 갑자기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져서 들키지 않게 도망쳤다. 다음 날 W도 여자애들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맑게 깨악깨악거리면서 교토를 여행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왕따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건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 날에 전혀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네들이 한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는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고 다음 날은 또 멀쩡하게 수학여행을 다녔다는 게 기괴한 이야기네요. 참 무서워요. 예. 근데 뭐랄까, 이 폭력이라는 그런 거는 다 상대성이 있잖아요. 상대성이 있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약간 좀 일진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법정에 가게 됐을 때 혹은 교무실에 가서 어떤 진지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레퍼토리거든요, 이게.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들은 진짜 장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얄궂은 장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왜냐면 폭행이라는 거, 폭력이라는 거, 괴롭힘이란 거는 당하는 사람은 괴롭힘이지만 하는 사람은 장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진짜 그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들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중학생들이. 저도 이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뭐 괴롭히는 쪽은 절대 아니었고 당하는 쪽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고등학생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고등학생은 전혀 예, 얼추 성인이 됐을 때고 대학 입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다들 좀 팔려 있잖아 그런 쪽으로. 근데 중학생은 약간 좀 그렇지 않거든요. 초등학교보다는 성인에 가까워졌고 성인의 무게감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에 가까운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들이 진짜 무식하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 진짜 중학교 때 매 점심마다 아고라가 펼쳐지고 교실에서 그냥 싸움 붙이고 지들끼리 막 야 얘랑 싸워봐 이러면서 막 싸움 붙이고 그랬던 것 같아. 또 뭐랄까 그때는 담배 이런 게 되게 큰 일탈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건 그냥 괜찮지 그냥 일탈이니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그 갱지 있잖아요 갱지 시험지 같은 거 하는 회색깔 종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똘똘똘똘 말아 그 다음에 라이터로 그 불을 붙여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그게 왜 하는지 알아요? 폐를 단련시키는 거래. 이렇게 단련시켜야 그 진짜 담배를 필 때 괜찮다는 거야. 미친 생각이죠 미친 생각.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그랬어. 진짜 완전 스즈란이었어요. 클로우즈 제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건데 이 정말 뭐 폭력은 정당화가 되면 안 되지만 그 혈기왕성한 거 어떻게 꺾을 거야?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 저는 그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 확고하게 잘못된 행동하거나 하면은 진짜 세게 고쳤거든요. 때린 건 아니에요.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목 뒷덜미 잡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너 그러면 돼 안 돼? 살벌하게. 저는 그런 시기가 인간한테 필요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육교사로 꽤 오래 일하셨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사회화가 안 된 인간은 동물이랑 똑같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이런 게 동물이랑 다른 게 없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어머니도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그 혈기왕성한 애들 어떻게 막을 건지. 폭력이 없이는 적당한 체벌 없이는. 여튼 뭐 그렇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네요. 제가 그런 스질한 학교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뭐냐면요. 나는 약간 좀 논외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작았어요. 제가 키가 130이 안 됐을걸 그때. 앞에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막 이런 애니까. 그리고 그땐 되게 동안이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뭐 30이니까 그냥 그 나이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진짜 초딩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괴롭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얘는 그냥 진짜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변성기도 고2 땐가 왔거든요.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괴롭혔던 것 같아.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나. 여튼 그랬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었어. 약간 좀 동성, 제가 남중남고 나왔는데 동성 애들의 막 볼 뽀뽀 이런 걸 좀 많이 당했어요. 볼살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런 거. 여튼 그랬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젊은 병사는 집으로 전화를 했다. 엄마, 나 내일 돌아가는데 그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데리고 집에 같이 가고 싶거든.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들의 귀한 보고에 너무나 기뻐한 부모님은 물론 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아들은 다시 물었다.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그 친구가 지뢰를 밟아서 팔다리를 잃었어. 그래도 괜찮아? 아들의 말에 부모님은 잠시 침묵한 뒤 곧 입을 열었다. 며칠이라면 괜찮겠지만 장애인을 돕는 거는 큰일이야.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친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자. 너한테도 그리고 우리한테도 각자 자신의 삶이란 게 있잖니. 그 친구를 돌보는데 우리 삶을 희생할 순 없잖아. 어렵게 말한 어머니의 대답에 아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오게 됐고 청년의 부모님은 아들이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체와 대면한 부모님은 절규하면서 울었다. 아들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 척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였던 거죠. 부모님이 이제 장애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볼까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끝이 나서 이런 류의 짧은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실화일 거라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여튼 아주 적절한 도시전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쿠노스케군 실종 사건. 1978년 3월 3일 오사카의 집 근처에서 당시 3살이었던 다바타 사쿠노스케 군이 자동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사쿠노스케는 치인 직후부터 이미 중태였기 때문에 구급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 운전자는 제 차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쿠노스케를 차에 태워서 급히 병원으로 떠났다. 이윽고 어머니는 급히 아들이 옮겨졌을 인근 병원들에 연락했지만 놀랍게도 어떤 병원에 문의를 해도 소년이 교통사고로 실려온 기록이 없었다. 그렇게 사쿠노스케의 행동은 묘연해졌고 즉각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아이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고 1982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 자체는 별로 색다를 것이 없는 뺑소니류의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아이의 상태는 중태였고 병원으로 후송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도 아이는 후송 도중에 사망했거나 혹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아이를 중태인 상태로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부모나 지인이 있었다면, 아니 설령 있었다고 해도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아이의 뺑소니 사건이라면 달아나고 있는 차의 번호를 외우겠지만 운전자가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겠다면서 떠난 직후라면 황망함에 그냥 깜빡할 우려도 있고 말이죠.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당연한 일마저 깜빡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 역시도 황망함에 이성을 잃고 엉뚱하고 끔찍한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점을 항상 잊지 말고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침착 또 침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린 아동이 홀로 어딘가에서 사고나 실종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가 적힌 팔찌 등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편이 좋겠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로 쳐버렸는데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직접 병원으로 일단 데려갈게요 하고 데려갔는데 그 이후로 어떤 병원에도 응급 환자로 실려온 애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마 그렇게까지 애를 중태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라면 굉장하게 중형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가 그 아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버린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으스스한 일이네요. 근데 당시가 이제 1978년이니까 뭐 CCTV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게 꽤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충분히 더더욱 잡을 수가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무섭다. 근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이야. 차라리 뺑소니 사건이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자기가 가겠다 하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는 동물이니까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자전거를 타다가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제가 살이 까져가지고 이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인근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뭐 애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우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나를 보러 오셨어. 근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죠. 이쪽 살이 찢어져가지고 새끼손가락이 막 벌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반창고를 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 상처를 휴지로 감싸고 택시를 타서 인근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상처를 꼬매게 됐는데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이 꼬맨 흔적이. 근데 문제가 상처를 휴지로 감싼 거야, 엄마가. 그래서 이 휴지 조각 이런 것들이 그 상처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꼬매기 전에 그걸 다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수술이 좀 오래 걸렸어요. 엄마도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상처에 휴지를 댄다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할 일이 아닌데도 이제 애 피가 너무 나니까 멈춰야 된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자기 최선이었던 휴지로 이렇게 감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고를 겪게 되면 당연한 것들도 이제 당연하지 않게 뭔가 여겨진달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백화점 화재 사건 이야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드라이하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 혼란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만 겪을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중학교 2학년 때 이웃집에 1살 연상의 여자애가 살고 있었다. 그 여자애는 딱히 불량 소녀는 아니었지만 곧잘 학교에 빠지는 등 게으름을 피웠으므로 이웃집에서는 밤만 되면 항상 그녀 아버지의 고함 소리 그리고 그녀가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언제나처럼 그 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얼마 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문을 열자 그 여자애가 있었다.
더 이상 그딴 집에서 얻어맞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막무가내 주장에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방으로 오더니 갑자기 옷을 마구 벗었다. 브래지어를 벗고 팬티까지 벗어서 전라가 된 뒤 내 침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 땡땡군하고는 그렇고 그런 관계니까 나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실은 없었으므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와서 발가벗은 딸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다. 그날 밤 그 여자애는 광분한 아버지에게 맞아 죽었다. 그 아버지는 다음날 경찰로 끌려갔고 그녀의 남동생과 그의 엄마는 집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나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사건이었던 관계로 아직까지도 여자의 알몸을 볼 때면 그녀의 나체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트라우마가 있을 법하네. 네. 이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약간 타인의 집에서 살겠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글쎄 뭐 아까는 폭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당한 체벌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는 좀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체벌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적절하고 어디까지는 폭행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선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FM대로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유도리가 없어 너무 FM이야 그러잖아. 근데 그 FM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아는 분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필드 매뉴얼의 줄임말이거든요.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이제 야전 교범을 말하는 거예요. 전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F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FM을 보시면은 얼차려의 기준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걸 왜 아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쓸데없는 거에 대한 지식을 막 알고 싶었어 가지고 교범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교범 중에 하나가 이 체벌, 그러니까 이제 얼차려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잖아.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엎드려.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 10회 실시 하면서 푸시업 시키고 막 이런 거가 원래는 다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되는 그런 거. 몇 분 하고 몇 회까지 가능하고 몇 분 쉬고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얼차려를 시키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르고 뭐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걸 무시하죠. 근데 무시하고 그냥 하지. 그게 문제가 되죠. 그거를 가지고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면은 모든 간부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병사분들 기억해 두세요.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땡땡 장교가 해당 FM의 규범에 맞지 않는 그런 얼차려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병사 여러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군사 법정에 가셔도.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소. 이사를 했다. 새 집은 방 2개짜리의 맨션으로 방은 전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욕실에서 왠지 퀴퀴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킁킁대면서 냄새의 원인을 찾았는데 욕조 아래 1cm 정도의 틈새가 새까맣게 먼지가 차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악취가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아휴, 이걸 안 보이는 곳이라고 청소를 안 했구만. 하고 툴툴대면서 강력 세정제를 그 틈으로 흘려 넣었는데 그러자 그 안에서는 엄청난 양의 바퀴벌레가 쏟아져 나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냄새가 나니까 봤는데 아이 먼지 저것 때문에 그러네. 사실은 그게 먼지가 아니고 바퀴벌레였던 거죠. 기괴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늘상 말씀드렸지만 서울자치를 제가 2년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바퀴벌레랑 같이 살았습니다. 네. 썰은 뭐 풀자면 진짜 엄청 길게 많이 풀 수 있는데 그냥 단적인 예만 하나 들어드리면은 바퀴벌레가 무서운 이유 징그러워서? 위생이 안 좋아서? 다 아닙니다. 번식력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력해요. 한 번 바퀴벌레가 들어왔을 때 그 개가 새끼를 낳아서 정말 열 몇 마리씩 낳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면은 집이 바퀴벌레 소굴이 되는 게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게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바퀴벌레에 대해서 그냥 잡아도 끝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집의 구조상 특히나 서울 쪽에 있는 원룸의 구조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정갈하게 딱딱 잘 만들어지고 그런 데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잘 설계가 된 아파트도 빈틈이 있는데 그런 원룸에는 설계에 빈틈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데는 내가 청소할 수도 없고 바퀴벌레가 들어가면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냥 바퀴벌레랑. 나중 되면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든 바퀴벌레 시체를 보든 어쨌든 해도 데미지가 없어.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집으로 누굴 초대할 수가 없고 내가 집에서 뭘 먹을 수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까지 사고방식이 이어지냐면 혹시 내 옷에 주머니에 바퀴벌레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바퀴벌레가 안 들어갔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바퀴벌레가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바퀴벌레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걱정이 되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옷에 들어갔던 바퀴벌레가 내가 회사에 도착하든 학원에 가든 옷을 걸어놨을 때 이 바퀴벌레가 삐죽 나왔어. 주머니에서. 근데 그걸 누군가가 봤어. 그랬을 때 느껴질 수 있는 나의 사회적인 어떤 모멸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는 바퀴벌레가 징그러워서 싫은 게 아닙니다. 바퀴벌레로 인해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 있잖아, 영화 기생충에도 나오잖아요. 이성균 씨가 하는 말, 김 기사는 다 좋은데 냄새가 나잖아,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 있어, 그 지하철 냄새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바퀴벌레가 나오는 걸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퀴벌레 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나는 눈을 비비면서 잠에 취한 채 현관 앞으로 향했다. 짜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문을 열자 문 앞에는 검은 뿔테 안경에 깔끔하게 7:3의 가르마를 탄 포마드 냄새가 진동하는 공무원 느낌의 남자가 서 있었다. 신문판 쪽인가 하고 생각할 무렵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후생성에서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서 폐를 끼친 점 실례합니다.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나온 건데요. 현재 A씨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더군요. 얼어 죽을. 난 아직 학생이라고. 저 아직 학생인데요.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20살이 지나면은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이거든요. 에? 의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취직하고 나면 낼게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사회인이 된 다음에도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죠. 그 말에 짜증이 샘솟았다. 당신 무슨 빚쟁이야? 난 아직 학생이라고. 게다가 의문이 뭐니. 그리고 내가 사회인 된 다음에 낸다는데 무슨 시비야.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에서의 복지 보장도 받을 수가 쾅.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을 닫은 그날 밤, 나는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야구 배트로 얻어맞은 지점이 영 좋지 않아서 결국 남은 평생을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중증 장애인 연금 수속을 받으러 가자, 죄송합니다. A씨께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살이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국가의 지원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검은 뿔테 안경에 포마드 냄새가 나는 7대3의 그 남자는 냉소하듯이 말했다. 포마드 냄새에 토가 나올 지경이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나온 나. 나를 이런 몸으로 만든 범인은 끝끝내 잡히지가 않았다. 실마리는 현장에 버려진 야구 배트뿐이었지만 그것도 인근 학교에서 도둑맞은 것이라서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학교 측 비품인 주제에 배트에서 포마드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연금 공무원의 냄새와 함께 떠올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만을 느낄 뿐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 라고 한 그날에 두드려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됐는데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범인을 잡지를 못해서 어떤 형사처벌 혹은 뭐 그거에 대한 대가 같은 것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유난히도 그 현장에 버려져 있던 포마드 냄새랑 그때 왔던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던 그 포마드 냄새랑 좀 비슷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랄까 무시도 당했고 그래서 보복을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이제 내기를 싫어하고 정치인들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괴담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관련된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도시전설처럼 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때가 되면은 내도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을 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단순히 괴담이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때도 그런 괴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도 나중에 우리가 정년되면은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있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받으시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장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후세에게 그거를 넘기는 그런 거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정성이 없다 보니 이런 괴담이 있는 건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근데 그게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에도 괴담이 비슷한 게 있구나 싶어서 그게 좀 재밌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고요. 형광등 교체.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교실에 형광등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쓰던 형광등을 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이것 좀 칠판 밑에다가 가져다 놔줄래? 라고. 평소에 선생님의 심부름을 아주 잘하던 여자애 하나가 달려와서 형광등을 받았습니다. 조심해 라고 선생님이 말한 찰나 책상 옆 가방에 걸린 그녀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깨진 형광등 가루가 그녀의 눈에 잔뜩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왠지 진짜일 것 같다. 그죠? 이 형광등 깨지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유리처럼 깨지지 않고 진짜 파사사사삭 깨지거든요. 가루가 돼요, 가루가. 그게 눈에 들어갔으면은 회생 가능성이 좀 없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로 끔찍한 불미스러운 사고들은 한 끗 차이로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나깨나 안전조심이죠.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렇게 명작선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